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의 대결과 갈등이 소강 국면에 있으면 어김없이 내부 분열과 진통을 겪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총선 이후에 여야 모두 전열 정비에 나서면서 내부 헤게모니 싸움이 거칠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란 말이 있죠. 지금 여의도에서는 내부 서바이벌 게임이 한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새누리당의 쇄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원내대표가요. 네. 그런데 경선이 혼선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특히 친박계 문제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사실 이 원내대표 경선이 초반에 진행되는 양상이 그러니까 친박계는 일단 후퇴를 하고 그랬었죠. 소위 말해서 중립계인 정진석 당선자와 비박계인 나경원 의원 두 사람의 그 경쟁 구도로 이렇게 정립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네. 이것이 그저께 저녁에 그 홍문종 의원과 네. 유기전 의원이 만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전당대회에 나오고 한 사람은 결국 원내대표 간 걸로 정리가 되면서 유기준 의원이 단독으로 가면 친박계가 미는 후보다. 야, 이것이 가면 경선판에서 지금 친박계가 전면으로 다시 놓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해석이 어제 조간신문에 쫙 펴있지 않습니까? 있었었죠. 그 상황에서 어제 지금 이제 친박계의 자장이라고는 최경환 의원이 딱 이 세기를 바꿔 놓은 거죠. 네. 이 지금 그 친박계 단독 후보 아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저 청와대에서도 지금 바로 유기전 의원 때 박근혜 대통령 팔지 말라는 식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유기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 지금 그럼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그러면 과연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것이냐. 네. 지금 친박계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지금 일단 친박계는 향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 소나기가 내리퍼붓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린 다 같이 자숙 모드로 있자는 상황이냐. 아니면 진정하게 우리 모두가 진짜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짜 완전히 뒤손을 물러자는 이야기냐. 그런 거가 아니라 또 한 측의 또 그건 뭐냐면 이 지금 원내대표는 비박계에게 주고 당권은 친박계가 가져오는 이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지금 친박계인 유기준 의원이 튀어나가면서 이 시나리오가 무너진 데 대해서 깜짝 놀라서 대응하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추론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다수의 여론은 친박은 이번에는 자숙 모드로 가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이번 모든 이 당 대표 선출, 원내대표 선출에 다 물러서라는 것이 상당히 주류적인 이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유기준 의원을 발목을 잡음으로써 6월이나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이 친박계가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포석이라고 한다면 이 분란은 아주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어떻게 좀 계산하고 계세요?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는 친박이었는데 앞으로는 친박이 아니다. 개파 해체 선언하고 탈박 선언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정치도 하나의 의리인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은 없다고 했지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나는 친박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지 물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번 4.13 총선의 심판이라는 대재앙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수습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큰 만큼 앞으로 수술도 엄청나게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연말까지를 가든 언제 가든 새누리당이 다시 혁신과 재구성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저는 당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고 상대를 비판할 수도 있고 그래 지난번에 친박에서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자숙하라 그런 것도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을 보기에 그것이 서로 내부적 이전투구로 비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인데 그러나 지금 국민이 일단 심판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의 따가운 회초리의 어떤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유기준 의원이 출마했으니까 개파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떤 과거의 친박이든 비박이든 해서 나와서 자율경쟁에서 경선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야당보다 더 소수당이 된 여당 정면 돌파하는 것은 저는 경선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경선을 하는데 이제 경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민이 이번 4.13 총선 때 어느 당을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뽑아줬냐. 그거를 놓고 원내대표 선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원내대표를
누구죠? 박지원 원내대표를 했고 정했죠. 더민주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큰 표를 얻고 의석을 얻었으니까 네. 수도권 서울 경기에서 원내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예. 이렇게 보면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사실은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참패한 데서 더 큰 희소성 가치가 있겠지만 예. 충청권이 내년 대선에서 헤게모니 어떤 중심축이 된다고 봤을 때는 충청 출신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어쨌든 이전 투구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건전한 경쟁을 좀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시지만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최경환 그 의원의 어떤 계획과는 다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거나 또는 지금 뭐랄까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유기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의원 친박계 아니었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도 했었고요. 이렇게 좀 엇나가는 모습 자체가 보여지는 게 이전 투구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친박계 의원들의 어떤 앞으로의 모습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봐야 된다. 이제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총선 전에는 친박이 일사불란했죠. 단일 대우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진실한 박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선이 끝나고부터는 결국 친박에 대한 비난, 또 민심의 이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박이라는 걸 내세우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한테 좋지도 않고 의원 개인한테도 전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친박들이 아마 단일 대우를 총선 전체로 형성을 하고 당권이 될건 원내대표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또 밀어붙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들도 적어도 총선이 끝나고 전대와 관련해서는 자숙 모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아마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기진 의원이 어떤 친박의 그런 컨센서스에 입안해서 또 청와대의 어떤 바람에 입안해서 지금 나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조절하는데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만약 원내대표에서 유기진 의원이 원내대표 나가서 떨어져도 문제고 아니면 당선이 돼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어떤 친박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유기진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당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당대표 지금 최경환 의원이 지금 자숙한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목 위하고 아래는 좀 틀릴까요? 가슴은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대표하고 싶으면 굉장히 있을 건데 원내대표가 친박이고 당대표가 친박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박이라는 어떤 프레임 자체가 총선 이후부터는 많이 변해지는데 유기진 의원 자체가 본인이 친박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최경환 의원이 친박의 단일 후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친박의 자중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친박 의원들도 향후에 있어서는 각자도생을 할 수 없는 바로 유기진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저는 신호탄을 보고 있어요. 신호탄으로 보고 계신다. 어떻게 좀 보세요? 향후에? 지금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승교 또 의원이 상당히 또 공박을 했지 않았습니까?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말씀할 자격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승교 의원도 사실은 원래 원박입니다. 원조 친박인데 지금 사실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정부 지나오면서 이 한승규 당선자 좀 멀박이 됐죠. 멀박이 된 상황에서 본인이 좀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했다고는 보이진 않고요. 저는 아마 지금 현재 이 한승규 당선자의 눈에 당내에서 지금 물밑에서 지금 자숙 모드로 갖고 있는 친박계가 향후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뭔가 이런 조율도 되고 의견을 나누는 것들은 장면들이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그래서 지금 당의 흐름으로 갔을 때 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어제 이 유기준 의원에 대한 공격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최경환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최경환 의원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최경환 의원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면 본인도 자기는 의도치 않았지만 자기도 지금 논쟁의 하나의 중심축에 지금 의도치 않게 지금 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인이 그럼 8월달, 6월달 전당대회 내 당권 출마 안 하겠다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선언만 하면 되는 거죠. 선언만 하면 되는데 안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관심 없다 하시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 여러 가지 당내 지금 원내대표 경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는 식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런 오해를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억측이 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최경환 의원은 어제 뭐 그런 말씀 하셨다더라고요. 내가 뭐 그렇게 당권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한 것 자체도 좀 부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사실은 오히려 정말 이 시점에서는 본인의 거취를 미리 분명히 해주는 것도 하나의 당의 분란 수습하는 하나의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정치력이 있으면 미리 선언을 안 하죠. 네. 최근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정계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인들은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정치이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경환, 유기준, 홍문종 이 세 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도 편집국장 간담회를 통해서 대국민 뭐 형식의 어떤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친박은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최경환 의원께서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적 없다 이렇게 해서 얼버무리면서 수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에 대한 위치는 엄청 크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동안의 내용을 잠깐 좀 정리해보면 그 말씀하신 어떤 정황들이라는 거는 앞서서 최경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준, 홍문정 의원이 단일화하는데 좀 중간 조력자 역할을 한 거고 그런 계획들이었는데 위에서 청와대 쪽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급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유기준 의원이 그거를 제지를 따르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런 해석이죠.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 왜 계속 이렇게 버티는 거라고 보세요? 유기준 의원이 사실 버틴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 이전에도요 원내대표 하고 싶으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원유철 원내대표 할 때도 본인이 원내대표 된 굉장히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 원내대표에서 본인이 또 하지 못하게 되면 또 이게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과연 이 총선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국민이 보는 시각은 뭐 주로 친박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친박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측면이 또 있다고 자기들은 또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박 물론 뭐 이영구 공관위원장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물론 이게 뭐 친박에만 오로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은 이게 우리한테 뭐 화살 받는 것은 정말로 이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죠. 이해할 수 있지만 일단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임시적으로 비대위를 꾸려서 가서 전당대회를 치르느냐 아니면 조속히 이제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아직 뭐 결정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지금은 어떤 친박의 자숙 모드랄지 또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 기준으로 하면 어떠한 새누리당에서 친박 자체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새누리당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누리당 혁신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방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혁신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이 가장 혁신에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결국 당대표나 원내대표 얼굴을 통해서 혁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여줘야 하는데 만약에 당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전면에 친박들이 나선다고 한다면 이건 새누리당에도 좋지 않고 친박에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박도 마찬가지고 비박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같이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얼마 남지 않는 대선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전부 다 뼈를 깎는 각오로 이 쇄신하는데 협력을 해야 하는데 전부 다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뭔가 전당대회 가서 권력을 주려는 그런 욕심들이 결국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비치는 것은 쇄신이 아니고 자기들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떤 미래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다음 대선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유기준 의원이 이것을 뭐 누가 지시를 했건 나가지 마라 만류를 했건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명수 아산 의원 충청도랑 조합을 해서 출마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2명이 뽑는 거죠. 유권자들이 뽑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뭐 122명이 유권자지만 경선을 했을 때 당내에서 비박이나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진석 당선자 이 둘 중에 한 명을 의원들이 선택을 했다면 당내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환골탈퇴하는 방향을 친박이 아닌 비박한테 실어줬다. 이런 것들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차원
얘기거리가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저는 유기준 의원이 빨리 들어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물러나고 난 뒤에는 거의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어제나 아마 언론사 또 이 한 언론사를 맡은 창립주고 또 우리나라의 또 경제부 총리를 지냈던 장기영 박사에 대한 아마 그런 추모의 뜻으로 아마 그 자리에 그랬죠.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뭐 그 어제 사실 그 중에서도 앉아 그 주목되는 부분이 박지원 지금 현재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금 그 이 내정자와 이 두 사람의 그 좀 단독 대자 그림이었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다 실렸더라고요. 예, 그렇죠. 거기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지금 현재 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안철수 대표는 결선투표제를 이야기했지만 결선투표제가 사실상 현실화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개헌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놓은 이야기가 지금 이제 연립정부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연립정부를 한다면 대다수의 생각은 아마 더불어민주당과의 이 관계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그 안철수 대표의 측근 그룹에서는 아니 새누리당하고도 할 수 있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이 노원병에 지원 유세하러 가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찍어달라 했던 이야기가 야 이것이 진짜 속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서 정치적 상상력이 상당히 더 이 얘기거리가 풍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립정부를 이야기하는 박지원 대표는 정체성을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의 이 연립정부를 하면서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체성을 잃으면 연립정부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나 일조 소위 말 비박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의 국민의당 이 안철수 대표와의 무슨 그런 그림들을 하고는 좀 조합이 맞지 않는 건 분명히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은 상상이 상상력의 이 결과물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박지원 그 원내대표 내정자와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으로 또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인간적으로도 가깝고 이 두 분이 또 여야 원내대표를 같이 하면서 18대 때 상당히 또 많은 타협을 산물을 만들어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런 그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꼽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현재 이 어차피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이 새누리당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개원되는 20대 국회에서 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점치 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좀 밝은 청신호가 켜졌다. 그 정도까지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워서 평상시에는 뭐 김무성 대표가 박지원 그 원내대표 내정자한테 뭐 형님이라고도 이렇게 한다고도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니까요. 그게 뭐 정치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4.13 총선 참패에서 가장 데미지를 입은 게 사실은 친박이 아니고 김무성 대표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사실 4.13 총선 전만 해도 대권에 있어서 가장 여당의 유력한 주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총선 이후로 사실 사라져버렸어요. 존재감이 완전 사라져버렸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도 어차피 대권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원래대로 복원할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카메라를 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얼마 동안 더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본인의 어떠한 진정성 있는 통렬한 반성. 그러니까 국민의 가슴에 와닿는 통렬한 반성. 어떤 친박이나 청와대 핑계 댈 게 아니고 물론 뭐 원인이 있죠. 당연히 있지만 그걸 자기의 책임으로 얘기하는 진정한 어떤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통적인 측면이 굉장히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어떤 진정성이 전달되고 했을 때 과연 다시 유력한 여권의 대권 주자로 올라올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점차적인 어떤 카메라를 피하고 싶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거기에서 비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행보를 점차적으로 가끔 보여주면서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뭐 갈 것이 분명합니다. 당분간은 좀 그래도 좀 드러나지 않고 카메라를 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거 보면 이제 재미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집권당이었을 때 정권을 잡고 제1당의 원내대표를 했을 때는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오히려 무덤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18대 때 김무성
의원이 원내대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때 19대에는 또 이항구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차피 하여튼 뭐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그런 실망감을 받았고 그럼 20대 원내대표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마찬가지로 정권 말기에 하고 이제 대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난마가 얽혀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기회이자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자리에서 뭐 뒤로 알려진 얘기로는 김무성 대표에게 박지원 원내대표 내정자가 좌절하지 마라. 대통령길 가라 뭐 이런 얘기했다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내정자의 여유가 확실히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 인간적인 또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내에 주자가 한 명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력 주자가 한 명 있어야 또 이 지금 일종의 정책판을 만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철수 대표도 상당히 라이벌이 있어야 안철수 대표도 긴장하고 열심히 뛰실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살펴봤고요.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뭐 호남 참패 관련된 회의를 좀 열었는데 참패 원인을 두고 전현 지도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럼 호남의 참패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호남에서 마음이 떠난 게 사실 친노 패권주의 그리고 문재인 대표 어떠한 호남의 홀대 뭐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총선 전에는 이제 그렇게 됐었죠. 그렇지만 사실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면서 어떤 더민주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고 총선 일당은 됐지만 결국 호남에서는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선을 이끈 김종인 대표의 책임이냐 아니면 그전부터 호남이 마음을 떠나게 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냐 공방이 물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물론 뭐 처음 시작은 문재인 대표 아니면 이제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호남이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좀 떠나갔다고 보이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도 상승세를 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김종인 대표의 셀프 비례대표 공천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호남 출신이라서 이제 호남에 관심도 많고 이제 사전에 좀 박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셀프 공천하고 아니면 뭐 친노 패권주의 문재인 대표 어떤 호남 홀대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일단 호남 특히 전라남도와 광주에서 국민의당에 대항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영입하지 못했고 공천하지 못한 게 저는 가장 큰 더불어민주당의 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지역구 전체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대부분이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그런데 그 현역 의원에 대항할 만한 카드가 인지도가 없다든가 아니면 정치의 경험에 전혀 없는 사람들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럼 호남 참패의 원인은 후보들의 경쟁력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아니, 경쟁력 자체가 다 문제라는 게 아니고 경쟁력 자체도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론 당대표나 전당대표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어떤 공천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데 서로를 지금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결국은 같은 식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역사를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거의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더민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총선 때 156석을 얻지 않았습니까? 과반을 획득했는데 그때 당시 그 열린우리당이 3년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야권 통합의 경랑에 휩쓸려서 결국은 하나가 됐고 지금 국민의당은 그 내부적인 구성원들은 호남입니다. 동교동계가 그 내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 위에는 안철수 의원이 물론 이 대표로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적인 한계를 지금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것이 과거에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떠난 한호갑 대표의 민주당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비례 2번이 김종인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역사를 다시 되돌이켜보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호남은 대선을 앞두고 항상 결집을 했습니다. 결집을 하고 대선 국민에서 이 결집한 힘을 어느 당과 연합해서 수도권에서 전국 정당화 되냐. 그래서 대선에 이제 후보를 냈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결국은 이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 뭐 후보 단일화를 하든 그것은 필연적이고 그래서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박지원 원내대표의 머릿속은
항상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정치를 했는지 예. 그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관계도 설명을 좀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 안에서 이제 친노 친문 쪽에서는 김종인 책임론을 또 부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서는 또 그동안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그 호남 방문이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참패의 원인이었다고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또 충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제1당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큰 전체적인 판으로 보면 총선에서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받은 건 맞지만 그렇죠.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이 야권의 심장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사실 참패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분석을 놔둬놓고 당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내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건강성을 하나 반증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 심화돼서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안 돼. 이런 배제의 논리로 발전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당의 심각한 내용, 나아가서는 대립과 분열의 삭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왜 호남이 참패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찾는 그러니까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안 돼. 이런 식의 이 인적 책임론 내지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한 공격론의 소재로 이 전락하면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앞날은 밝지 않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 지금 5월 3일로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 그 당선자 대회 겸 당무위원회 연석에 의해서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당내의 그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이 결정짓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서 저는 좀 요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던데 전당대회 연기론 등의 논란의 핵심이 결국 호남 리더 싸움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던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지금 3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분이 다 당선되고 지금 하신 분들이 정치적으로는 보면 연륜이 상당히 조금 조금 옅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남에서의 지지를 되찾으려면 호남의 정치적 자장이 누군가가 나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누가 잡느냐. 아니면 지금 만약에 전당대회를 안 한다 하고 가면 연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럼 김종인 대표 체제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종인 대표가 그럼 한 12월 달까지 앞으로 한 8개월 동안 그러니까 호남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검증되지 않고서는 호남에서 계속 김종인 대표가 내려가서 뿌리론을 이야기를 하지만 당신이 이전에 잘 나가고 할 때 호남 이력을 왜 숨겼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적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호남의 민심이 김종인 대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전당대회를 연기할 수 없고 땡겨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김종인 대표로 가는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음에 차기 당권 누가 지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당권 주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남 고흥 출신인 이 지금 송영길 당선자가 사실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좀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당대회 연기 무조건 받아들일 수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뭐 내년 4월 달에 보궐선거였는데 그때는 이미 대선 국면으로 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 이제 지난 총선 표심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이고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비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호남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 호남의 뿌리에 더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고 호남을 우리 우군으로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된다는 그런 현실론과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 삼고 이것을 비상 대권을 12월까지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선 의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저는 공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몇 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연기는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당내에서는 또 그런 또 의견이 있어야지 또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전당대회 이제 연기론을 이제 주장하는 측,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일리가 있냐면 일단 김종인 대표가 4.13 총선에서 한 역할을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선에서 제1당이 됐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데 이게 전당대회로 뒤집박죽이 돼버리면 더민주의 1당이 됐던 프레임이 계속 가기가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김종인 대표 어떤 공로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동방 A지구가 아닙니까? 예. 적어도 거기는 A나 존중이 돼야 하는데 예. 만약 이걸 전당대회식으로 해서 김종인 대표가 팽을 당해버린다고 한다면 예. 더민주에 어쩌면 그게 치명적인 그런 결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인상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김종인 대표를 토사구팽하면 문재인 대표도 굉장히 치명적이 될 것이라는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표도 아마 문인상 대표 그런 말을 받아들여서 이게 본인이 아무튼 마음이 굉장히 전당대회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하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데미지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서로는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하면서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대 연기로로 갔을 때는 사실 더민주에서 얻을 게 좀 많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면 결국 전대로는 연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의원들의 동조에 따라서 전대로 연기로 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참 복잡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 더민주 좀 복잡한 상황과 비교해서 국민의당은 워낙에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국민의당에서는 당선자들이 소통 메신저를 안철수 대표가 사용하는 걸로 다 바꿔서 쓴다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쓰는 메신저들이 많은데 안철수 대표 메신저도 안철수 대표 거 따라 쓰나요? 사실 안철수 대표가 2012년 대선 국면에 이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안철수 진신 캠프를 만들었을 때 그때 안철수 진신 캠프 멤버들이 썼던 모바일 메신저가 이스라엘에서 만든 바이브라는 메신저입니다. 그때 당시 그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사실 도감청의 우려가 있다. 그랬었죠. 그런 정치적인 상당히 중요한 고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보안이 좀 뛰어난 이 지금 그 외국계 메신저를 사용하고 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는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이제 이 제3당 인원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러한 이 도감청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바이브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도감청의 우려를 의혹을 해소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국내 그 메신저가 그러면 불안하다고 자신들은 도망가더라도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이 개정해야 되는 법 중에 하나가 테러 방지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모바일 메신저의 이 지금 보안 우려에 대한 그러니까 공권력의 개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거는 사실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마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지 알았더니만요. 아니, 물론 당연히 영향력도 있고요. 지금, 국민의당이 아주 스몰 정당이잖아요. 38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바이퍼를 쓰고 다른 의원들은 뭐 카카오톡을 쓰든지 뭐 텔레그램을 쓰든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체방을 만들어야 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단체방을 만드는데 적어도 바이퍼가 굉장히 안전성이 있고 안철수 대표가 바이퍼를 쓰기 때문에 그럼 단체방을 바이퍼로 하자. 그래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스몰 정당의 굉장히 장점이면서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도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획일적이 된다는 게 단점이고,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의사가 무시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제3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내대표에서 사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에 대해서 뭔가 이 아웃라인도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원내대표를 정치 구단의 박지원 대표로 하면서 박지원 대표가 원내대표 내정이 되면서 벌써 지금 양당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새누리당한테는 협조한다랄지 반성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든지 국회의장도 협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그 큰 양당을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캐스팅 보트는 3당으로서 역할 자체가 앞으로 우리 정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이 사용하는 메신저 이야기까지 정치권의 구석구석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